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비결에 대해 누군가 묻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을 뿐이다.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떨어지는 사과를 본 순간 만유 인력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뚝하니 사과처럼 영감이 떨어질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 그 순간 어떤 실오라기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뉴턴이 끊임없이 중력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뉴턴은 지적인 성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농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자신도 농장일을 배우기 위해 가축을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동료 학생들의 하인 노릇을 하며 학비를 충당했지요. 3살 때 어머니가 뉴턴을 외조모에게 보내버린 일은 평생의 상처로 남아 그는 내성적인 외톨이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당대의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몰입, 즉 계속 생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베개처럼 두꺼운 화학책이든 분명 우리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철학 명제든 고래의 등처럼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뉴턴이 넌지시 가르쳐준 공부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을 품은 어미닭처럼 공부할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살을 발라놓듯 깨끗하게 이해될 때까지 말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뉴턴이 넌지시 가르쳐준 공부 비결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모의 권위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을 다 읽으면 이렇네요. 늦기 전에 반드시 되찾아야 할 부모의 권위. 요셉 크라우스가 지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맨 뒷표지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부드러운 원칙, 단호한 사랑이 아이를 키운다 라는 거고요.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생각들,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자존감이 낮아질 것이다, 아이 스스로 많은 것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착각이자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진실이란 친구처럼 친하되 친구처럼 만만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원래 아픔을 극복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원칙은 부모가 정해주어야 한다. 아이의 인생은 조기교육이 아니라 강한 회복 탄력성이 결정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얇은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무척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부모는 아니라서요.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공감 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든 서점에서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드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조기교육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에 있는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최고의 비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비결은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면 똑똑한 학생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할 겁니다. 이 책을 지은 요셉 크라우스는요, 독일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을 근무하고 있고 30년 넘게 독일 교사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교육정책가이자 교육심리학자라고 해요. 이분은 슈피케를 비롯한 주요 매체에 계속 글을 써오셨는데, 그러다가 세계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에다가 자식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헬리콥터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법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시했는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부모의 권위이고요. 출간 직후 독일 아마존에서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부모를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가장 핵심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훈육을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데 그것들이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목차들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상술에 속지 않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단단하게 키운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부족하게 키운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상처를 주지 않고 꾸짖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자녀교육 열풍이 둔 거는요,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처럼 자녀교육에 열을 올린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지휘관처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자녀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생겨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못 만들 것이 없다는 이데올로기로서 심리학과 교육학 전반을 지배한 행동주의이며, 둘째는 소련이 수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에 집중한 결과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1호기를 발상에 성공시킨 스푸니크호로부터 비롯된 스푸니크 쇼크이다. 소련의 기술력을 목격한 미국은 한시바삐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 뛰어난 인재를 찾아나셨는데 1977년에 나온 유치원에서는 너무 늦다 라는 구호도 이런 노력의 결과다. 유치원에 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당시 미국을 휩쓸었던 구호였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미지로 보면 딱 들어맞는다. 내가 만난 부모들 중에는 헬리콥터처럼 움직이는 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굉음을 울리며 아이 주변을 빙빙 맴돌고 스마트폰이라는 전자탯줄에 아이를 묶어 온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쏜살같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부모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부모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부모의 관심과 지원, 간섭이 너무 지나쳐도 아이는 발전할 기회를 잃고 부모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그런 행동은 아이에게서 미래를 빼앗는 것과 같다. 아이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과도한 지원은 자칫 미래가 중요하니 현재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 잊지 말자. 선의는 늘 쉽게 악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학과 심리학을 빙자한 온갖 동화들이 부모들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감언이설과 그 속내를 깨닫길 바란다. 달콤한 말에 속아 정작 중요한 부모들의 역할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진실은 단 한 가지 뿐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 네,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가 있죠. 아이들 주변을 계속 빙빙 맴도는, 그래서 아이들의 스케줄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짜고 시행착오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도 엄청나게 많고 초등학교에도 채 입학하지 않은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사교육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일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혹은 학부형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정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요. 보통 집에 그냥 평범한 아이들도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예도 있답니다. 초등학교도 채 입학하지 않는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강도 높은 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서가 날로 증가하고 유아교육기관의 대기자 명단이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는 등 취약 전 아동의 교육 열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교육 서비스 업계는 이런 수요에 발맞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베이비 튜닝, 베이비 부스팅을 앞세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불안하고 욕심 많은 부모들의 머리 위로 온갖 충고와 조언이 쏟아져 내린다. 의약품이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을 수준의 각종 조언들 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에는
교육의 최고 안전구역으로 꼽히는 최고급 유치원과 리틀 자이언트 유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학실 정도는 필수로 갖춘 최고급 유치원들이다. 독일에만 180곳이 있는 구몬 연구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스즈키 교수법에 따라 바이올린 수업을 한다. 베이비 튜닝, 베이비 시그널 제스처 강좌, 베이비 마사지 강좌, 베이비 수영, 아동 요가, 크리에이티브 키즈 클럽, 1세 영아를 위한 영어, 한 달에 무려 1,000유로나 하는 얼리 러닝 센터, 생후 3개월부터 14세 아이까지 아우르는 언어 센터도 있다. 이름만 들어도 괴상망측한 온갖 유아학습법이 넘쳐난다. 이런 곳에서 가르친다는 것들 역시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이다. 2세 아동을 위한 수학, 4세 아동을 위한 경제학,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스마트보드와 인터랙티브 테이블을 이용해 수학과 문학, 생물학, 커뮤니케이션, 천문학, 목표와 인생 전략을 가르치는 커리큘럼 등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98년에 설립되어 2007년 처음으로 독일로 진출한 프랜차이즈 기업 패스트트랙 키즈, 내일의 리더를 위한 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사이비 종교를 연상시킨다.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아이들이 베를린에서 도쿄로 이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다. 이들의 약속은 원대하다. 패스트트랙 키즈에 다니는 아이들은 또래보다 1, 2년 앞선다. 두뇌 연구의 최신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6개월 이상 영아의 몸짓 언어를 가르치는 패스트트랙 시그닝, 2세부터 4세 아동을 위한 음악 조기교육 패스트트랙 뮤직, 4세부터 10세 아동을 위한 방학 캠프 패스트트랙 캠프 등을 운영한다. 그리고 2, 3세 아동은 토츠, 4, 6세 아동은 키즈, 7, 9세 아동은 시니어라고 부른다. 교육계의 이러한 아웃소싱 때문에 집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주유소로 전락한다. 아이들은 전문 경영인도 다 소화하지 못할 빽빽한 스케줄에 허덕인다. 우리 사회에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갖가지 교육 동화가 넘쳐난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필리핀 육아 도우미를 입주시키기까지 한다. 하지만 전도 유망한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같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고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 전선에 나선다. 결과는 어떤가? 옛날에는 공작 시간에 만든 작품을 들고 환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던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의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대신 해피 벌스데이를 부른다. 이것이 조기교육이 만들어낸 진보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들이 횡행하는 이유, 그리고 부모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교육업체에서 하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교육정책 설명회, 입시 설명회 이런 걸 가서 들으면은 겁부터 덜컥 나죠.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와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끼리 서로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은 또한 그 트렌드에 최신 교육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더 강도 높은 교육을 하게 되고 스케줄을 더 빡빡하게 짜고 그러다 보니 천문학적인 사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빠도 일을 하고 엄마도 일을 하고 거기서 번 돈의 대부분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소위 에듀푸어가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적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어땠었냐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도 제법 잘했고 대학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무사히 들어갔고 하다 보니 과연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셨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로 어머니가 저와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화라고 하기엔 좀 모호한데요. 아기 때 엄마가 저한테 말을 많이 시키셨대요. 시계를 보고 시계, 책상을 보고 책상, 의자를 보고 의자 이런 식으로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을 시키고 정말 많이 그러셨다는데, 나중에 교육학이나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말을 많이 시키고 자극을 주는 것은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건 것이 저한테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요,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동네 아이들과 팽이치기를 했고요. 그때는 독수리 팽이가 제일 좋았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분홍색의 아빠 독수리 팽이, 조금 작은 엄마 독수리 팽이, 애기 독수리 팽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길바닥에서 팽이를 치면서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가서는요,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이들과 테니스공을 가지고 공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그 놀이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그 놀이를 와리가리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부르고, 남쪽 지방으로는 그 놀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뛰어나가 놀았다는 거죠. 따로 학원을 다닌 적은 없고, 조기교육이라고 영어를 배우거나 그런 적은 당연히 없었고요. 대신 셋째로 확실히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땐 또 집에 책이 별로 없어서요. 겨우 어쩌다가 책 한 권 구하면은 그게 옛날에 어린이용 삼국지이기도 했고, 어린이용 삼총사였기도 했고, 플란더스의 개 이런 것도였었는데,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독서를 저한테 지도해 주실 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책을 읽어라 라고 뭔가 조언을 해줄 멘토 같은 분이 있었다면은 훨씬 더 좋은 책, 퀄리티 있는 책을 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점에서는 무척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팟캐스트에서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한테도 그런 어린이용 삼국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인들이 읽는 똑같은 책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면은 훨씬 더 좋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책은 그렇게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사실 지금 이렇게 헬리콥터 마미니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강도 높은 사교육, 일주일 스케줄이 꽉꽉 차여진 그런 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이런 게 맞다, 이렇게 하니 성공하더라 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점은 한계인 것 같지만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책 요세프 크라우스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비결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이 부분 똑똑한 아이를 똑똑한 학생 그리고 똑똑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도 무방할 겁니다.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당장 던져주는 건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다. 아이들에게서 자부심과 자신감의 기회를 빼앗는 행동이다.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손대면 부서지는 유리 인형이 아니란 말이다. 아이의 행복은 과잉 보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행위의 결과라고 말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면 별에 이른다 라고 믿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별에 닿을 수 있는 법이다. 그리스의 작가 메난드로스가 남긴 말,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하는 교육은 없다는 괴테의 시와 진실 첫머리에도 인용되어 있다. 그리스인들은 행복과 자부심은 끈기와 땀, 노력과 인내를 투자한 뒤에야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지금까지의 뒤틀린 교육 방식을 바로잡거나 중단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과잉보호에 길든 아이는 심각한 금단 현상을 보일 것이다. 아픈 척, 못하는 척 할 것이고, 삐치거나 대화를 거부할 것이며 심하면 반항까지 할 것이다. 교육 방식을 바로잡는 데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알베르트 분시는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부모, 나이가 들어서도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장난감을 정리해주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자기 아이 편부터 들어주는 부모는 최대한 빨리, 적어도 죽기 전에는 자기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맹세한 적이 있다. 아이의 지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이야기와 낭독과 독서다. 먼저 그 어느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독서 습관을 들여야 한다. 부모가 집에서 책 한 권 읽지 않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을 리 없다. 작가 빌리 페어만은 가장 현명한 독서 교육은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낭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적 영향이 일어난다 라고 했다. 소위 정보화 시대에도 텍스트를 읽고 바르게 쓰고 의미를 파악해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구분하며 정보를 선별, 평가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책을 읽지 못하면 컴퓨터와 인터넷도 활용할 수 없다는 소리다. 독서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20여 년 전에 독서재단이 발표한 독서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첫째,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란다. 둘째, 표현력이 더 좋고 공부도 더 잘한다. 셋째, 직장에서도 더 출세한다. 넷째,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고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다. 다섯째, 원하는 정보를 잘 골라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아도 더 많이 배운다. 여섯째,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미 있는 취미 생활을 기를 수 있다. 일곱째, 문제와 위기사항에 더 잘 대처한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아홉째, 독자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다. 10번째, 문화생활을 더 잘 누린다. 독서와 함께 또 하나 아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이다. 요즘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적게 한다. 체육 시간에도 걸핏하면 꾀병으로 빠지기 일수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가 조사한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연구를 보면 하루에 최소 1시간 몸을 움직인다고 대답한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10살에서 10살까지 아이 중 매일 집 밖에서 노는 아이는 45%에 불과했고 8살에서 18살 아이들의 3분의 2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한쪽 발을 들고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980년대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아이들이 직접 걷는 거리가 연평균 20%, 자전거를 타는 구간은 27% 줄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 유행하는 과잉행동증후군 ADHD이다. 2007년 로버트 코우 연구소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4.8%에서 과잉행동증후군이 진단되었고 과잉행동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도 4.9%나 됐다. 운동 부족은 건강은 물론이고 지능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두뇌 발달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능 발달이 더디어진다. 노인학의 연구 결과를 보아도 신체 활동은 치매를 예방한다. 나아가 운동은 엔돌핀의 생산을 촉진하며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 시험 전에도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첫째는 시간, 둘째는 시간, 셋째도 시간이다. 한마디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라는 소리다. 하지만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주중에는 단 30분도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다가 주말에 1박 2일짜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이와 값진 시간을 갖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요즘 부모들은 반드시 거친다는 필수 코스지만 사실 이런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큰 효과가 없다. 따뜻한 부모의 마음,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사고, 균형 잡힌 보살핌과는 거리가 먼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무엇보다도 놀이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또래 친구나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점점 더 이른 나이에 놀이를 멈춘다. 이젠 그만 놀고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는 대사가 아이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 호모 파베르이지만 동시에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이기도 하다. 일과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성장해 나가지만 놀이 또한
인간의 기본 범주다. 놀이는 문화를 만들고 인격을 키운다. 요한 호이징가는 놀이야말로 문화활동의 기초라고 말했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인간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존재로 만든다. 볼테르는 원숭이가 따분해지면 인간이 된다 라고 말했다. 여유는 창의력의 원천이다. 새로운 것과 본질적인 것을 고민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젊은이일수록 활동적인 생활 못지않게 관조적인 생활이, 느긋하게 기대한 자 게으름을 부릴 시간이 필요하다. 게으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더 많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개발된 수많은 발명품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으름을 부리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생겨나고 에너지가 모여든다. 키에르케고르는 신들이 따분해서 재미삼아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신들에게 따분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면 인간을 창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낭비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보다 여유로울 권리, 따분함을 느낄 권리를 변호하고자 한다. 따분함이란 부지런하게 움직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래야 의미 있는 게으름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게으름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권이다. 앞만 보고 달리다간 금방 기름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묵혀둔 자동차는 녹슬고 만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가 아이를 똑똑하게 기르는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을 것, 운동을 할 것. 제가 늘 항상 어디서든 어떤 질문을 받든 강조드리는 두 가지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겁먹지 않고 의연하게 자기 자신의 공부 방법을 밀고 나가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부모의 권위라는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